며느라, 너에게 전 재산을 맡겨도 되겠냐? 태수가 유언장을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이제 곧 이 집이 왜 나를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매일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사연 들으시며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몸을 낮춰 할머니의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죠. 20회 동안 갈고 닦은 침묵의 기술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시선을 낮추고 존재감을 지우는 것. 정의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참 조용해서 좋아. 다른 간병인들은 너무 시끄러워. 할머니의 칭찬에 정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20회 전 자신의 이름과 함께 묻어버린 목소리였으니까요. 점심시간 휴게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김밥을 먹으며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그런데 갑자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 소식입니다. 한빛재단 윤태수 이사장이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3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윤 장로는 화면에 비친 남자의 얼굴,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거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윤태수? 정희의 이복 오빠이자 정희의 인생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죠. 나는 다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빠의 웃음소리에 모든 게 돌아왔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죠. 화면 속 태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었죠. 과거의 잘못이라고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수가 반성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희의 잘못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태수가 뒤집어 씌운 죄였습니다. 28살의 정희는 그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폭행치사죄. 태수가 조직 싸움에서 사람을 죽였고 정희가 그 죄를 뒤집었었죠. 태수는 말했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여자고 초범이니까 형량이 적을 거야. 나는 정가가 있어서 안 돼. 제발 오빠를 살려줘. 그때 정희는 믿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곧 빼내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태수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말은 미안하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것뿐이었죠. 정희는 휴게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48세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감옥에서 보낸 20해가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과 검버섯, 그리고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가 만든 성을 무너뜨릴 차례야.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죠. 20해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이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퇴근 후 정희는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정희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17살 많은 이복 오빠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 태수는 늘 정희를 아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었지만 태수에게 정희는 유일한 가족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애정은 거짓이었습니다. 태수에게 정희는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 뿐이었죠. 정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윤태수라고 입력했죠.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한빛재단 이사장, 대한교회 장로, 지역사회 독지가,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태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희의 눈길을 끈 것은 아들 윤지훈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43살 건설회사 대표, 최근 이혼. 정희는 지훈의 사진을 유심히 봤죠. 태수를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태수가 22살에 낳은 혼외자, 정희보다 5살 어린 조카였죠. 지훈이가 이렇게 컸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훈이 8살 때였죠. 태수가 갑자기 데려온 아이.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정희는 그 아이를 정성껏 돌봤었죠. 하지만 지훈도 결국 태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희가 감옥에 간 후로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정희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윤지훈 재혼이라고 입력했죠.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재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며느리라. 그것도 괜찮겠네. 정희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선옥이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이었죠. 정희의 옛 친구였던 정선옥. 정희보다 5살 어린 43살. 가족도 없이 혼자 살다가 3년 전 실종된 여자였습니다. 정희는 그 신분을 빌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43살이면 지훈과 동갑이었습니다. 재혼 상대로는 적당한 나이였죠. 정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염색과 화장으로 5살 정도는 충분히 젊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불타오른 복수심이 온몸을 달구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선옥의 신분을 완벽하게 만들 것. 둘째, 윤지훈에게 접근할 것. 셋째, 윤 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수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영호. 20해 전 정희를 조사했던 형사였죠.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형사님, 윤정희입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선옥이 되어야 했죠. 조용하고 다정한 여자, 상처받은 과거를 가진 여자, 새로운 사랑을 찾는 여자, 그런 가면을 쓰고 윤 씨 집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20해 전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윤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자신이 버린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것도 며느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죠.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었죠.
복수를 앞둔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기다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정희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가 윤기 나는 갈색으로 물들어갔죠. 전문 메이크업을 받은 얼굴은 확실히 젊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43살 정선옥이었습니다. 손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40 초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미용사의 말에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선옥이라면 이렇게 웃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결혼정보회사에 제출할 사진을 찍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완벽한 정선옥이 되기 위해서였죠. 정선옥 씨, 프로필이 아주 좋으시네요. 43살 대학 졸업, 회계사무실 근무. 윤지훈 씨가 찾는 조건과 잘 맞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상담사의 말에 정희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죠. 박영호 형사가 만들어준 가짜 경력이 완벽하게 통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호텔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지쳐 보이는 남자였죠. 43살 동갑이라고 하기엔 지훈이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정선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지훈입니다.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지훈의 눈에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죠.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나이가 들어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것. 저는 사실 형식적인 결혼을 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훈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큰 기대는 없어요. 서로 의지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 동안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 드디어 태수를 만날 날이 왔죠. 그 며느리 될 사람, 이상하게 낯이 익네. 고급 한정식 집에서 태수는 정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정희는 깊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정선옥입니다. 태수는 정희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정희보다 5살 어린 여자가 20해 전 감옥에 간 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나이는 43입니다. 지훈 씨와 동갑이에요. 가족은 없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았어요. 태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뒷배경이 없는 여자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시한다. 며느리가 된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정희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 내내 태수는 정희를 관찰했죠.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완벽했습니다. 정선옥이라는 가면을 철저히 쓰고 있었으니까요. 음식을 잘 드시네.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가 보군. 태수가 정희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죠. 뭐든 잘 먹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순간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희도 된장찌개를 좋아했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수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숨기는 것이 있나?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정희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없습니다, 아버님. 평범하게 살아온 것이 전부예요. 태수는 정희의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희의 연기는 완벽했으니까요. 2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이 있는 결혼식이었죠. 정희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지훈 옆에 섰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영호의 모습이 보였죠.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새댁다운 미소로 화답했죠. 하지만 정희의 시선은 계속 태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객들과 인사하는 태수.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되어야겠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그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결혼 후에도 약속대로 정희와 지우는 각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하는 것은 의무였죠. 첫 주말 정희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들고 윤 씨 집을 찾았습니다. 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여 년 전 정희도 이 집에서 살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낯선 며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새댁이 왔네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가정부가 놀란 듯 반찬통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가정부가 있었지만 정희는 직접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모두 태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새댁, 요리 솜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요리하는 게 즐거워요. 정희는 능숙하게 칼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요리는 정희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죠. 태수가 가장 좋아했던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태수는 된장찌개를 한 입 먹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이 괜찮으신가요, 아버님? 아주 좋아. 옛날 생각이 나는군. 태수는 계속해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분명 어디선가 먹어본 맛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차를 대접했습니다. 태수가 즐겨 마시는 보이차였죠. 찻잔을 받아든 태수가 또다시 놀랐습니다. 선옥이는 내 취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지훈 씨가 아버님 취향을 알려주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취향에 무관심했죠. 하지만 정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정희는 우연인 듯 서재 쪽을 지나갔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책상과 금고가 보였죠. 정희는 재빨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선우가 뭐하니? 태수의 목소리에 정희는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쪽이야. 서재 쪽은 들어오지 마라. 태수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순히 고개를 숙였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관찰한 것들을 적어 내려갔죠. 서재의 구조, 금고의 위치,
집안의 동선.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입력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호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순조롭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윤태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는 저를 정선옥으로만 알고 있어요. 설마 제가 정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겠죠.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 씨 집의 불빛이 멀리 보였죠. 저 집에서 정희는 며느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태수의 비밀에 접근할 것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오빠. 내가 나를 속였듯이 나도 너를 속일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완벽한 며느리로 자리 잡았죠.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을 찾아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태수의 건강을 챙기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태수의 경계심도 많이 풀린 것 같았죠. 선옥이 덕분에 집안이 화목해졌어. 전 며느리는 이렇지 않았는데. 태수가 저녁 식탁에서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멋쩍은 듯 고개를 숙였죠. 전처 서미진과 태수의 갈등은 유명했으니까요. 과분한 말씀이세요,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태수의 빈잔에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생막걸리였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태수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구나.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존경받는 사회 인사로 살아가고 있었죠. 교회에서는 장로로, 재단에서는 이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20해 전 정희에게 뒤집어 씌운 죄는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어느 토요일 저녁 태수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희가 놀란 듯 달려왔습니다.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로 뛰어갔죠. 급체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약 좀 가져와. 태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물과 소화제를 가져왔죠. 그리고는 태수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죽을 끓여드릴게요. 속이 편해지실 거예요. 정희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면서도 거실을 주시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지우는 회사에 급한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갔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기회였죠. 정희는 죽을 젓는 척하며 천천히 서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정희는 이미 열쇠 위치를 파악해둔 상태였죠. 화분 아래 숨겨진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은 책으로 가득했고 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낡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 중에서 정희의 눈길을 끈 것은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2005년 사건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희가 감옥에 간 바로 그 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당시 사건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서, 법원 판결문, 그리고 정희의 자백서. 하지만 정희는 그런 자백서를 쓴 적이 없었죠.
누군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필체를 흉내냈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이걸로 날 감옥에 보냈구나.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서류였죠. 태수가 당시 조직 보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동생이 알아서 뒤집었을 테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었죠. 정의를 팔아넘긴 증거였습니다. 선호가 어디 있니? 갑자기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의는 재빨리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그리고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화분 아래 열쇠를 다시 숨겼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님. 죽이 다 됐어요. 정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죽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봤지만 정희의 표정은 평온했죠. 어디 갔었어?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죽 드시고 속 좀 달래세요. 정희가 정성스럽게 죽을 떠먹여주자 태수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따뜻한 죽이 속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박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위조된 자백서와 윤태수가 쓴 편지요. 정말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할 텐데. 아직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태수가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금고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박영호는 신중하라고 당부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서재에서 본 서류들이 정희의 복수심에 불을 지폈으니까요. 다음 주 정희는 태수의 건강을 핑계로 더 자주 시댁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만든 보양식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자주 와서 고맙구나. 선옥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태수는 정희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서재 청소도 정희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책이 많이 쌓여서 먼지가 심해요.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서류는 건드리지 마라. 정희는 고분고분 대답했지만 청소를 하며 금고 번호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생일, 결혼기념일, 지훈의 생일. 여러 번호를 머릿속에 입력했죠. 어느 날 정희는 우연을 가장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태수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무심코 말한 숫자들이 금고 비밀번호였던 것이죠. 1988년 3월 15일.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 정희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태수가 처음 조직에 들어간 날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금고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태수가 지방 출장을 가고 지훈도 회사 일로 바쁜 날이었죠. 정희는 집 청소를 핑계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어머, 새댁이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아서요. 가정부가 쉬러 간 사이 정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금고 앞에 섰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9-8-8-0-3-1-5. 철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정희의 눈길을 끈 것은 비자금 관련 장부였습니다. 태수가 교회 헌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정희의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죠. 정희의 아버지가 태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와 태수가 이복 남매가 아니라 친남매였다는 것이었죠. 이게 뭐야? 정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이복 남매로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친남매였다니. 그렇다면 태수는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친동생을 감옥에 보냈을까요? 정희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대로 정리해서 금고에 넣었죠. 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는데 예상치 못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서재를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호가 여기 있니?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열쇠를 제자리에 두고 거실로 나왔죠. 청소하고 있었어요. 벌써 오셨네요? 회의가 일찍 끝났어. 아버지 서재는 청소 안 해도 돼. 지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태연하게 웃었죠. 알았어요. 차나 한잔 할까요? 정희는 차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그리고 태수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은 무엇일지, 복수의 길은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남매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다르다고 알고 있었던 것도 거짓이었을까요? 태수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음 날 정희는 박영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박영호는 정희가 찍어온 사진들을 살펴봤죠.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친남매였다니. 더 이상한 건 윤태수가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박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재산 문제 때문일 겁니다. 친남매라면 정희 씨도 상속권이 있으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태수는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정희를 이복 동생으로 만들고 결국엔 감옥에까지 보낸 것이었습니다. 비자금 장부도 중요해요. 이걸로 태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태수가 눈치채면. 박영호의 걱정에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의 회사가 위기에 빠진 것이었죠.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 실망하실 거야. 지훈은 정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형식적인 부부였지만 정희는 유일한 의논 상대였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정희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죠. 이것이 태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냐? 지훈 씨 회사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아셨나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무능함에 화가 난 것 같았죠. 그 녀석 또 사고를 쳤구나. 제가 조금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 일을 해봐서 아는 게 있거든요. 정희의 제안에 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좀 도와줘라. 지훈이는 경영에 소질이 없어. 그렇게 정희는 지훈의 회사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죠. 꼬인 계약을 풀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내고 자금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지훈도 놀랐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태수였습니다. 선옥이가 이렇게 유능한 줄 몰랐구나. 과찬이세요, 아버님.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정희의 겸손한 태도에 태수는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죠. 며느라, 너에게 전 재산을 맡겨도 되겠냐?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전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요. 아니야. 지훈이보다 내가 더 믿음직스러워. 내가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 태수는 정말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정선옥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죠. 지훈은 불만스러워했지만 태수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선옥 씨, 이 유언장은 우리만 아는 거다. 혹시 모르니까. 태수가 유언장을 금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윤태수가 나에게 재산을 맡기겠다고 했다. 웃기는 일이다. 20해 전에는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나를 감옥에 보냈으면서 이제는 정선옥이라는 가짜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니. 하지만 난 그의 재산 따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진실의 폭로뿐이다. 다음 날 정희는 태수의 서재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죠. 태수가 젊은 시절 쓴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정희도 우리 아버지의 딸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정희가 알면 재산을 나눠 가질 테니까. 난 모든 걸 가져야 한다. 그게 장남의 권리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의 탐욕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며칠 후 정희는 태수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만들었죠. 오늘은 무슨 날이냐?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했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태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태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아버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혹시 형제나 자매가 계셨나요? 순간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희를 봤죠. 왜 그런 걸 묻지? 그냥 가족사가 궁금해서요. 며느리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어. 하지만 오래전에 죽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바로 앞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태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죠. 그것도 거짓이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태수가 서재로 들어간 후 정희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이복 동생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응, 처음 듣는 얘긴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지훈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네. 난 전혀 몰랐는데.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지훈도 알게 될 거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사실은 누구인지를. 이제 곧 이 집이 왜 나를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일부러 지훈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요. 며칠 후 예상대로 지훈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선옥, 이 사진은 뭐야?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는데.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어렸을 때 후원받던 아저씨예요. 고아원에 자주 오셨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지훈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죠.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선옥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훈은 호기심에 못 이겨 선옥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죠. 오래된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엔 윤정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읽었습니다. 1998년 작성된 것으로 수감 전 건강검진 기록이었죠. 그리고 생년월일이 선옥이 말한 것과 달랐습니다. 5살이나 차이가 났죠.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아버지의 서재로 갔죠. 오래된 앨범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복 동생이라던 윤정희의 사진을요. 이럴 수가. 사진 속 정희와 선옥의 얼굴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었죠.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정선옥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여동생이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선옥. 그녀, 진짜 이름은 윤정희예요. 그 윤정희, 감옥에 갔던 아버지 여동생.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훈이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희냐?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이네요, 오빠. 그 한마디에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어떻게, 내가 어떻게, 20해 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빠?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이제 알겠지? 태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설명해 주세요. 정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쪽 아버지가 28살의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자기가 저지른 살인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선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죠. 그건 내가 동의했잖아. 태수가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정희는 비웃었죠. 동의요? 당신이 울며 불며 매달렸잖아요. 동생만 믿는다고, 곧 빼내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20해예요, 20해.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죠. 그럼 나와 결혼한 것도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미안해요. 그쪽은 죄가 없는데.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금고에서 찍어온 사진들이었죠. 이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위조된 자백서,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희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친남매라는 사실까지도요. 태수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금고에 숨겨둔 걸 봤어요. 왜 숨겼어요? 재산 때문이었겠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것이었죠.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영호 형사님께 이미 모든 자료를 전달했어요. 곧 기자들도 올 거예요. 정희야, 제발. 이러지 마. 태수가 애원했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랬듯이 나도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없어요. 지훈이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정희는 그런 지훈을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기억나요? 내가 법원으로 끌려갈 때 당신이 한 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 내가 그 말을 돌려주고 싶네요.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요?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서. 정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될 거예요. 한빛재단 이사장 윤태수의 추악한 진실이요. 정희가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태수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땐 나도 무서웠다.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무서웠다고요? 그럼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희는 서재를 나와 집을 떠났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이제 태수의 위선적인 삶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교회 장로직도, 재단 이사장직도, 사회적 명예도 모두 사라질 것이었죠. 밤거리를 걸으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지만 마음은 공허했죠. 20해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빛재단 윤태수 이사장의 충격적인 과거, 친동생을 감옥에 보낸 위선자, 교회 헌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온갖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정희는 작은 모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영호 형사가 옆에 앉아 있었죠. 이제 시작이네요.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죠.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죠. 여보세요. 정희 씨. 아니, 고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지훈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만난 지훈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믿었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여자가 당신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하면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해 전 사건 당시의 진술서였죠. 이걸 보세요.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윤태수가 조작한 거죠.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죠. 고모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거군요. 그때 당신은 8살이었죠. 기억나요? 내가 당신을 많이 돌봤었는데.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이 났죠.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던 어렸던 고모의 모습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미안할 건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정희야. 윤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친 것 같으면서도 간절한 목소리였죠. 할 말이 있으면 기자들에게 하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이었습니다. 윤태수는 충격으로 쓰러져 입원한 상태였죠. 병실에 들어선 정희를 보자 윤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땐 나도 무서웠다. 그 말 또 하시는군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지만 윤태수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조직에서 날 죽이려고 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그래서 동생을 대신 감옥에 보냈다고요? 윤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금방 빼낼 생각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 내가 나와서 복수할까봐.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면회를 안 온 거군요. 용서해줘,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윤태수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피했습니다. 용서요? 20년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당신이 빼앗았어요. 알아. 내가 나쁜 놈이야.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린 진짜 남매라는 걸.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어요. 친동생을 그렇게 버릴 수 있다니. 윤태수는 흐느꼈습니다. 정희야, 한 가지만 부탁하자. 지훈이는 놔줘. 걔는 아무 죄가 없어. 걱정 마세요. 난 당신과 달라요.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었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그날 밤 정말로 실수였나요? 아니면 계획된 살인이었나요? 윤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실수였어. 하지만 그 후에 한 모든 일은 계획적이었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희야. 윤태수가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지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고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수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죠. 교회에서는 제명됐고 재단 이사장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정희는 박영우와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20해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윤정혜 씨,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태수가 어떻게 자신을 설득했는지,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백서를 조작했는지를요. 증거도 있습니다. 윤태수가 보관하고 있던 당시 서류들이요. 검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해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밖으로 나오자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박영우가 정희에게 말했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이에요.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감옥에서는 이런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왜 하필 나였어? 병실에서 윤태수에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도요. 내가 날 제일 믿었잖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었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수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정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분히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그때는 피고인이었지만 이제는 증인이었으니까요.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정희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증언대에 섰죠. 방청석에는 지훈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수는 제 친오빠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의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떻게 윤태수가 자신을 설득했는지, 어떻게 자백서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는지를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니까 형량이 적을 거라고 금방 빼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믿었어요. 윤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증인, 당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자발적이라고요? 17살 많은 오빠가 울며 매달리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게다가 전 그때 28이었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오빠만 믿던 시절이었죠.
정희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휴정 시간, 정희는 화장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죠. 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윤 장로님을 모함하는 거지? 돈이 목적이야? 정희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돈이요? 전 20년을 잃었어요.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되나요? 신도들은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였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오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박영호 형사가 증언대에 섰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의 자백이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 써준 것을 외운 것처럼요. 하지만 당시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영호의 증언은 정의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며칠 후 윤태수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5년. 그리고 정의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졌죠. 이젠 내가 너한테 이름을 되돌려 줄게. 재심 법정에서 정의는 판사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이번엔 달랐죠. 피고인 윤정희에 대한 과거 판결을 재심한 결과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정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무죄 선고였죠.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정혜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윤정희입니다. 20년 전 죄 없는 제가 오빠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 위에 쌓인 이 집의 진실을 오늘 제가 허물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의는 계속했죠. 윤태수가 쌓아 올린 거짓된 명예, 종교인의 탈을 쓴 위선, 그리고 교회 헌금으로 만든 비자금.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잃어버린 20년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취재가 끝난 후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고모, 축하드려요. 이제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고마워요, 지훈 씨.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말인데요. 지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선옥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 유언장이었죠. 이건 고모 거예요. 정선옥이 고모였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난 윤태수의 재산 따위 원하지 않아요. 정희는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바람에 종이 조각이 흩날렸죠. 이 종이보다 값진 건 내가 되찾은 이름이에요.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이제야 떳떳하게 찾아뵐 수 있네요. 정희는 막걸리를 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감옥에 갔어요. 제가 대신 갔던 그 감옥에요. 이제 그가 제 자리를 대신하게 됐네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정의로 살 거예요. 더 이상 정선옥도 누구의 동생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윤정희로요. 정희는 묘소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희 선생님,
저희 재단에서 무고한 수감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데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정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이젠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동생도 아니에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정희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정희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렸죠.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쓰인 그 이름은 주인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볶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리는 더 희어졌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틈을 타 정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인생 같았죠.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또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요. 정희 씨. 익숙한 목소리에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박영호였죠. 은퇴 후 가끔 정희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순대국밥 한 그릇 주세요. 정희는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럼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박영호는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재단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무고한 수감자 돕는 일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작은 등대가 보였죠. 가끔 윤태수 생각이 나요. 지금쯤 감옥에서 뭘 하고 있을까 하고요.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궁금할 뿐이에요. 제가 느꼈던 그 절망을 이제 그 사람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사장님, 떡볶이 한 인분 포장해 주세요. 정희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떡볶이를 포장하면서 정희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니? 김수진이요. 예쁜 이름이네. 사장님 이름은 뭐게?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윤, 정, 희, 할머니란다. 기억해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뒷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죠. 이젠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동생도 아니에요. 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제 윤정희로 사는 거예요. 저녁 무렵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고모, 잘 지내세요? 그럼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도 안정됐고요. 그런데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면회를 신청하셨대요. 고모를 보고 싶다고.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난 갈 생각 없어. 더 이상 윤태수와 엮이고 싶지 않아. 알겠어요.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이제 정희에게는 현재와 미래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윤태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버렸죠.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윤태수가 무슨 말을 하든 정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오자 정희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죠.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의 손맛이 소문나면서 단골이 많이 생겼죠. 사장님,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정희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오후가 되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무고한 수감자를 돕는 재단의 직원이었죠. 선생님, 다음 주 강연 준비는 되셨나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정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죠. 해가 지고 가게를 정리하던 중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50살의 여인. 20해를 감옥에서 보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윤정희.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 붙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누군가에게는 시시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꿈 같은 하루다.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하루. 이제 나는 누구의 동생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다. 그냥 윤정이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죠. 저 별들처럼 정희의 인생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게 간판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정희 분식. 이 작은 간판이 정희가 되찾은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죠. 이름, 자유, 그리고 평범한 일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정희는 이제 그 하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정희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짧은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뵐게요.